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수치는 105.23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7월 CPI 예상치가 낮게 나와 주었고, 이제 인플레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95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되었다라는 소식과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 우려가 완화된 점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가가 배럴당 91.93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경유하는 석유 공급을 재개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으로 인한 휘발유 수요 증대 기대감이 부각된 영향으로 상승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가장 이제 인플레 부분이 이제 조금 꺾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 부각되는 이슈가 아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지금 진행 상황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러시아가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집어삼키려고 또 가짜 국민투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2014년도 때 크림반도 합병 때와 같은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러시아가 크림반도 침공하고 장악한 후에 곧바로 귀속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를 했고 그 결과 97% 찬성을 했다라는 근거로 강제 합병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돈바스와 헤르손과 크림반도가 연결되는 이 구간대를 이제 가을에 주민투표를 실시를 한다고 하니 그 주민투표 결과로 인해서 강제로 합병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움직이기가 어려울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돈바스 지역에 있는 쪽하고 그 다음에 헤르손 이쪽이 과연 러시아의 친화적인지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일단 결과값이 나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에 관련된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있는 전쟁적 관계로 인해서 겨울에 미치는 영향 강도는 전 매우 낮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 해당에 있는 그 이슈는 대부분 유럽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그게 봄 때부터 인지를 해서 여름에 아주 강력한 폭염에도 불구하고도 스트레스 테스트 부분하고 가이드라인 예비책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값이 가을에 나온다고 했죠. 어차피 결론의 종지부는 다 가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큰 이슈라고 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반대로 색다른 이슈가 나오게 되면 좀 다르게 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줬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 영향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미국의 증시가 아주 똑같은 커플링 현상으로 크게 상승을 보여주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더리움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이제 9월 달에 있는 이더리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머저 업데이트로 인해서 POW에서 POS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정적인 면도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연준의 이 생각들은 금리 인상을 0.75로 할 거냐, 0.5를 할 거냐, 아직 이 지금에 꺾였다라는 것을 안도할 거냐, 아니면 좀 더 긴장감 있게 더 한 템포 더 올리고 갈 거냐, 이 차이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건 아직 예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좌측 하단 쪽에 보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9%에서 8.5%로 좀 내려왔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우측 하단에 보게 되면 실질 임금은 1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플레가 이제 거의 9%대를 보여주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체감 실제 임금은 더 낮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추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실제 필수
소비재 부분은 좀 강세를 보여주었지만 에너지 쪽하고 항공권 대비가 좀 전달 대비 하락한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가격이 전월 대비 1.1과 주거비가 0.5% 상승 추이는 여전히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요. 원자재 부분을 보게 되면 인플레 하락 전망에 따른 골드만삭스는 금과 은이 가격이 점차적으로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라고 해서 상품을 보니 금과 은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니켈, 구리, 아연 이런 쪽은 뭐 아시잖아요.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그만큼 산업에 있어서 기술주에 또 전기차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원자재 부분에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분류별로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CPI 둔화의 S&P 500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인플레 압력 완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오름세에 따른 주춤의 덕분이다 라는 내용도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형태로 인해서 곧바로 약간 위기감이나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을 때 달러 인덱스 추이가 곧바로 계속 올라가는 패턴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런 CPI가 조금 내려옴으로써 달러 인덱스 가치도 급락이 나와주었던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시간대 105달러 아니 105에 있는 지수도 내려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트위터가 인수계약에 강제로 성사시키고 일부 지분 파트너들이 이탈하고 있어서 테슬라 주식의 긴급 매각을 피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라고 해서 10일날 뭐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트위터와 소송의 패소에 관련된 자금을 미리 준비한 거 아니냐라는 게 뭐 대부분 그런 시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는 10월 17일부터 닷새간 재판의 진행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패소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트위터가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다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스팸법도 다 가려냈죠. 뭐 요구할 거 다 들어줬죠.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재판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앨런 머스크가 3분기, 4분기에 테슬라 실적이 어떻게 나와주느냐에 따라서도 주관적인 해석은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CFO가 2분기 때만큼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마이너스 구간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비트코인 보유했던 물량이 2분기에 팔았던 이후의 잔여 물량이 10% 정도 남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10% 있는 물량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물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물려져 있는 상태를 곧바로 매도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주장을 내비치고 싶습니다. 너무 실적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지면 고려할 수는 있겠죠. 그 정도 급이 안 나온다고 하면 대부분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CFO 입장에서도 너 그러면 2분기 이전에 다 팔았었어야지 그때 왜 약간 코인을 남겨놨냐 이런 또 질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CFO의 되게 실력이 없다 검증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을 또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의 관계자에 있는 반응도 또 봐야 되겠죠. 9월 달에 일단은 정말 75bp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 일단은 꺾였습니다. CME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68%가 41.5%로 낮아졌지만 시카고 연은총재와 클리블랜드 연은총재가 일단은 야 지금 너무 승리와 축보를 터뜨리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을 또 다뤄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주식 책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연준이 더 매파적으로 변하고 이에 대해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면 매우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시장이 연준의 인플레를 통제할 필요성에 대한 단기적 우려로 매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술주를 비롯한 특정 종목의 장기적인 펀더멘털은 좋고 몇 년간 고성장 기업들에 대한 투자 기회를 놓치거나 지난 몇 달간 시장에 다시 진입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본외로
가자 안전자산으로 7월에 정기예금 31조 원이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금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채권도 불티나고 개인의 3조 원치 사들였다라고 해서 가계대출은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왔다라고 하니까 지금의 어떻게 보면 대부분 큰 손들과 기관들이 가장 저렴한 구간대에서 벌써 다 긁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여전히 개미들은 이 시점에서 최저점에 살려고 하는 이것에 대한 무게감과 두려움 때문에 또 진입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또 반복된 실수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또 9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국내 정부 측에서는 이제 9월, 10월 달에 있는 7% 이내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우리는 진행을 해보겠다. 전체 예산 8조 5천억 원을 해서 대출 한조는 개인 5천, 법인 1억 원 해서 9월 말 정도에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 대출 현황이 439조 원으로 너무너무 덩치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되게 제 4금융권, 5금융권까지 본다라고 하면 22조 원으로 49만 건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클래식 협동조합이 이더리움 POW 하드포크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런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이더리움 클래식 입장에서 이더리움 POW 코인이 나온다라는 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그냥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질타를 좀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나와준 내용과 정보량이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챈들러가 얼마나 어떻게 또 구축을 해 나가느냐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란의 암호화폐 첫 수익 계약 공식 체결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있는 분위기가 더욱더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00만 달러 규모라고 해서 상품 수익 계약을 암호화폐로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의 상당량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있었고요. 그 상당량의 매집량은 참고로 그 전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선물 거래 쪽으로 스테이블 코인 비중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를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선물의 미결제 약정 레버리지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현물에 있는 비중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물에 있는 분위기가 언제든지 바뀌면 언제든지 그 영향성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미결제 약정이 너무 많이 한쪽으로 썰려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금방 식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빗썸 최대 주주사 비덴트가 255억 원 투자를 해서 웹툰 기반 NFT를 발행한다라는 것과 코인베이스 니어를 추가했다라고 해서 최근 니어 프로토콜이 좀 급등을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홀더들이 손익분기점에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홀더들이 이익을 내고 있는지 손실을 보고 있는지 평균적으로 보여주는 SOPR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 아무래도 손익분기점에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좀 많이 있었다라고 나와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직 하락 한 발 더 남았다라는 또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CDD라는 차트를 보게 되면 장기 보유자의 움직임이 평균보다 높거나 낮은지 여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강세장이 급등했고 강세장이 끝날 때 고점에서 꺾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하락장 동안 계량식으로 흐르고 약세 랠리를 끝날 때 바닥을 기록을 했던 점을 보게 되면 아직 하락에 있는 여지가 저 실선 구간대, 파란색 실선 구간대를 보시게 되면 아직은 좀 더 남아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채굴자들은 4일 동안 2125 비트코인 판매 추이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정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루나 수수료 환원의 약속은 어디로 갔냐? 업비트 조만간 집행 계획을 밝힐 것이다. 이때까지 국내 거래소가 제가 제일 밉상인 이유가 루나에 있는 피해자가 그렇게 이슈화가 많이 떠들었었을 때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던 건 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차일피일 미뤄왔다라는 점이 저는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 환원 약속도 아직도 나온 게 없고, 그 다음에 루나 신규 코인 상장도 안 하고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빗썸 메타 자체 NFT 브랜드 네모클럽을 공개한다. 첫 번째 NFT 네모 제네시스를 내놓겠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역으로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역으로 이거를 먼저 내놓고 이덕가격이 매우 낮으니 이런 걸 출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또 여기에 이해관계자들이 먼저 선침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불장 나올 때 또 그때 또 팔아먹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해당 리서치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법정 기반의 포지션이 60%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보증금을 활용한 코인 기반 선물 포지션 비중은 70%에서 40% 수준이 내 반면에 스테이블코인 법정 기반 암호화폐 선물 포지션 비중이 60%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인 기반의 선물 포지션 비중이 거의 다 터져 나갔고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은 문제점을 굳이 그렇게 하는 게 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패턴으로 바뀌지 않았나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 임원이 인플레이션 지속 암호화폐 투자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 이거는 맞습니다. 계속 그 전에도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지만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90%로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쪽도 문제가 있고 유럽권에서도 상당히 힘든 나라들이 꽤 있죠. 그런 나라들이 이번에 달러 인덱스가 너무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국에 있는 통화가 거의 쓰레기가 될 정도고 그 다음에 달러에 있는 부채 비중이 국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전에 많이 빌려서 썼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대부분 비트코인을 많이 채택을 해서 또 활용을 해서 쓰는 나라들이 과거 대비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상장 절차 스테이킹 SEC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회사는 소비자 상품 운영 방식 현재 운영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선물 상품을 비롯을 해서 상장 절차, 상장 자산의 분류, 스테이킹 상품, 스테이블 코인, 수익 창출형 상품에 대해서 SEC에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 소환장을 요구받았다라고 공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해당 직원들이 좀 여기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사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소식으로 레버리지 비율, 보유기간별 청산 확률이라고 해서 보게 되면 롱과 숏 비중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청산 단가가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원을 보게 되면 물리지 않는 게 베스트인데 만약 물려야 된다면 롱에 물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숏은 짧게 먹는 게 맞다. 안 그러면 터진다. 그리고 고배 홀딩은 없다. 고배면 고배답게 짧게 먹고 빠져야 되고 이 말의 의미는 손실도 그냥 감안하고 빨리빨리 커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풀시드, 고배, 홀딩 했었을 때는 대박낸 사람들도 간혹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정말 하늘이 내려주는 행운 자들의 한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말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짧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더가 뭐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 중순 때까지는 저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하순부터는 약간 불확실성이 커질 것 같은데요. 그 근거적 배경은 일단 상장되어져 있는 거래소들이 몇 군데가 있죠. 이건 대부분 선물 수합 거래 방식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선물 수합 거래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포크가 되었을 때 이더도 숏배팅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 W 형태가 숏배팅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된다. 그러니 폴로닉스나 그 다음에 MEXC 거래소 같은 경우가 그 틈새 공략을 해서 서비스를 시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포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곧바로 이제 공지사항이 나오게 될 텐데 제가 해당 리스트를 먼저 공개를 해드렸던 이유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온 건 없지만 그쪽으로 미리미리 옮겨놔야 나중에는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형태는 모두 다 거래소들이 지원을 안 해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받으실 분들에 한해서만 접근을 해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월달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 금리 부분은 예단하기에는 어렵겠지만 또 9월에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 불규칙적으로 좀 흔들리는 장이 꽤 많이 나올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하나를 또 점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9월 달에 평균 청산, 아니 평균 안 좋았던 기간 폭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월간으로 보게 되면 워낙 많았던 달이었기 때문에 약간은 조심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머지가 진행이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안 됐을 경우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 하드포크에 대해서만 언급을 좀 많이 했지 실질적으로 머지가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점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는 그런 들어왔던 물량 추이가 생각보다 현물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배경은 별로 좋지 못한 성과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